길정녀는 평안도 영변 사람이다. 아버지는 영변부 향관이었는데 그녀는 그 서녀였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자 삼촌에게 몸을 위탁했다. 나이가 20살이 되었는데도 시집을 가지 못하고 길쌈과 바느질을 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이보다 전에 경기 인천 땅에 신명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신생은 40살이 지나 부인을 잃었다. 부엌일을 할 사람이 없어 처량하기만 했다. 첩을 얻으려고도 했지만 매번 일이 어긋나 이루지 못했다. 때마침 친구가 영변부사로 있어 신생은 그를 찾아가서 놀았다. 안채에서 부사에게 가는 배를 구입해달라 하자 아전이 말했다. 이곳 향관댁 길정녀가 최고 품질의 가는 배를 짠다고 경내에 소문이 자자하지요. 곧 짜던 배를 마무리한다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얼마 뒤 배를 사서 바쳤는데 섬세하고 정결하여 세상에서 보기 드문 것이었으니 보는 사람마다 기이하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신생은 길정녀가 서출인 걸 알고는 은근히 첩으로 얻을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처녀의 집과 절친한 읍사람과 잘 사귀어 중매를 서게 했다. 그녀의 삼촌도 좋게 생각하니 신생은 즉시 패백을 준비하고 예를 갖추어 그 집으로 갔다. 그녀는 배를 잘 짤 뿐 아니라 자태와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다. 행동거지도 차분하고 우아하니 완연히 서울 대갓집의 예의와 법도를 갖추고 있었다. 신생은 기대에 넘쳐 크게 기뻐했다. 신생은 몇 달 동안 머물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며 오래지 않아 길정녀를 맞이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많은 일이 생기는 바람에 어느덧 3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인천은 멀고 먼데 소식마저 끊어지니 길정녀의 친척들은 모두 신생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하고는 그녀를 몰래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기로 모의했다. 그녀는 몸가짐을 더 단단히 하며 문과 마당을 출입할 때조차도 반드시 조심스럽게 살폈다. 당시 그녀가 살던 고을과 운산 고을은 산등성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운산에는 그녀의 당숙이 살았다. 이때 운산 사또는 젊은 무관으로 첩을 두려고 매번 읍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었다. 당숙이란 자는 길정녀를 바치려고 관부를 드나들며 치밀하게 모의를 하고 이미 혼인날까지 잡아두었다. 사또에게 비단 등속을 요청해 길정녀에게 주고는 혼인날 입을 의상을 짓게 할 요량이었다. 당숙은 길정녀를 찾아가서 은근하게 안부를 묻고 말했다. 우리 아들 장가들일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신부의 옷을 지어야 하는데 우리 집에는 바느질할 사람이 없지 않니? 네가 잠시 와서 도와주면 좋겠구나. 그녀가 대답했다. 제 서방님이 요새 가명에 와 계신다는군요. 제 나들이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야 해요. 당숙님 댁이 비록 가깝지만 다른 고을에 있으니 결코 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당숙이 말했다. 신생의 허락을 얻어오면 허락하겠지? 그럼요. 당숙은 집으로 돌아가서 신생의 필체를 의조하여 친척과 돈독하게 지내도록 힘써야 하니 가서 도와주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그 무렵 조관빈이 평안감사로 있었는데 신생이 그와 인척이 되는지라 가명에 가서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의조 편지를 받고 부득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옷마름질과 바느질을 하며 며칠을 보내면서도 그녀는 그 집 남자들과는 만나 이야기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 일에만 열심이었다. 하루는 당숙이 사또를 자기 집으로 맞이했다. 저녁이 되어 불을 켜자 당숙의 큰아들이 그녀에게 말했다. 누이, 여러 날 수고를 많이 했으니 잠시 쉬면서 마주보고 이야기나 하자. 그녀가 말했다. 그냥 앉아서 이야기해도 귀가 있으니 다 들을 수 있어요. 이때 사또는 창틈에 눈을 대고 있다가 그 얼굴을 힐끗 한번 보고는 크게 기뻐했다. 호련 창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런 얼굴은 처음 보는 걸. 한양의 미인조차 대적하기 어렵겠네. 그녀는 비로소 그가 사또이고 사또와 엮으려는 걸 알았다. 다음 날 하던 일을 다 뿌리치고 돌아가려 하자 당숙은 그제야 사실대로 말했다. 그 신생이란 자는 가난하고 늙었고 집도 아득히 멀어 한 번 떠나가 오지도 않으니 널 버린 게 분명해. 너는 젊은 나이에 얼굴도 고우니 마땅히 부잣집으로 시집가야지. 본읍 사또는 젊고 무관으로 이름이 났으니 앞길이 만리 같아.
어찌 희망 없는 사람을 기다리느라 평생을 그르치려 하느냐?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 분한 마음이 일어나 더욱더 강하게 대들면서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항의했다. 당숙은 다른 꾀도 떠오르지 않고 사또로부터 벌을 받을까 두렵기도 했다. 그래서 여러 아들과 짜고 일제히 가서 그녀를 붙잡아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며 끌고 와서 골방에다 가두었다. 자물쇠를 단단히 채우고 겨우 음식이나 넣어주며 기다렸다가 혼인날이 되면 사또가 겁탈이라도 하게 하려는 심산이었다. 그녀는 골방 안에서 울부짖고 절규하며 욕을 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지 여러 날이 지났다. 모습이 초췌해지고 기력이 떨어져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흉악한 도적들의 손에 헛되이 죽느니 차라리 도적을 찌르고 함께 죽어 내 원한을 갚는 게 낫겠다. 그러자면 억지로라도 먹어서 먼저 기운을 차려야지. 처음 갇힐 때 그녀는 식칼 하나를 챙겨 허리춤에 숨겨두었는데 아무도 이를 몰랐다. 그녀는 계책을 세우자 당숙을 불러 말했다. 이제 내 힘이 다 떨어졌으니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먹을 것을 좀 넉넉히 주세요. 오래 굶은 걸 보충해야겠어요. 당숙은 그 말에 반가워하며 맛있는 반찬에 밥을 많이 담아 연신 문틈으로 넣어주며 달래기도 하고 꿰기도 했다. 이틀 동안 잘 먹자 기력이 완전히 되살아났다. 그날이 바로 혼인날이었다. 사또는 도착해서 사랑채에 머물고 있었다. 당숙은 비로소 문을 열고 그녀를 끌어내려 했다. 그녀는 문 안쪽에 몸을 붙이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칼을 들고 뛰쳐나갔다. 당숙의 큰아들을 마주치자마자 칼을 내리쳤는데 그는 외마디를 지르며 고꾸라졌다. 그녀는 고함을 지르고 발길질하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마주치는 사람마다 칼로 찍었다. 그 광경을 본 사또는 넋이 나가고 간담이 떨어졌다. 문 밖으로 도망칠 겨를도 없어 다만 방 안에서 문고리만 굳게 붙잡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문짝을 차고 손발을 함께 들어 온 힘을 다해 문을 치니 방문이 박살났다. 그녀가 크게 꾸짖었다. 너는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이 고울 수령 자리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도 여색만 탐하여 본읍의 흉악한 사람과 결탁해서 사대부의 소실을 위협하고 겁탈하려 했다. 장차 너에게 죽임을 당할 몸, 내 손으로 먼저 너를 죽이고 나도 함께 죽으리라. 말이 매섭기가 칼날 같고 준열한 기계는 서리빨 같았다. 이때 당숙과 그 아들은 숨어서 감히 나오지 못했다. 사또는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했다. 사실은 부인의 정절이 이와 같이 굳은 걸 모르고 저 도적놈에게 속아 이 지경에 이르렀소. 꼭 저 도적놈을 죽여 부인께 사죄할 테니 제발 날 용서해 주오. 그러고는 즉시 아전에게 명하여 그 당숙을 잡아오게 했다. 그가 잡혀오자 분풀이를 하고 욕을 퍼부으면서 무거운 곤장을 때리니 살점이 찢어지고 피가 튀겼다. 사또는 그제야 겨우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었으니 말을 급히 몰아 관하로 돌아왔다. 이때 이웃 사람이 그녀의 집에 알려 즉시 와서 그녀를 데려가게 했다. 그리고 이래 전말을 신생에게도 알렸다. 감사는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고 또 노여워했다. 영변부사는 무인이었기에 운산 사또의 부탁에 따라 여자가 칼을 꺼내 들고 사람을 찍었다는 식으로 가명에 보고하고 중죄로 다스릴 것을 청했다. 그러나 감사는 공문을 보내 엄하게 문책하고 즉시 조정에 장계를 올려 운산 사또가 평생토록 벼슬하지 못하게 했다. 그녀의 당숙 부자를 잡아와서는 엄히 신문하고 형을 내리고서 절해고도로 유배시켰다. 그리고 종 여럿을 보내 그녀를 가명으로 맞이해 크게 칭찬하고 후한상을 내렸다. 신생은 즉시 그 첩과 함께 상경에 애호계에서 살다가 몇 년 뒤 인천 옛집으로 옮겨갔다. 그녀는 집안일을 잘 다스려 부자가 되었다 한다.